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쇼파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시장 도메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시장 도메인제를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메인들은 거래 방식 다변화 차원에서 시장 도메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도매시장 법인 측은 거래 투명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시장 도메인제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는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 제도가 불필요한 유통 비용이 발생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 법인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매 제도에 안주하고 이 독점권을 깨려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 도메인제 도입 노력이 그동안 무산되어 왔다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가락시장의 거래 제도를 현재처럼 경매제로 유지할지 아니면 시장 도메인제와 병행할지 논란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온 그야말로 해묵은 갈등입니다. 시장 도메인은 농산물의 매수와 수탁, 매매 중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유통인을 뜻하는데 도매법인과 중도메인이 각각 나눠 맡고 있던 역할을 합친 형태입니다. 경매에서 중도메인이 경쟁하며 가격이 결정되는 상장 거래와 달리 시장 도메인은 출하자와의 협상으로 농산물 값을 정합니다. 경매제와 시장 도메인제가 동시에 운영되는 곳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서울 강서시장이 유일합니다. 가락시장의 시장 도메인제 도입 논의가 구체화한 건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끝나는 2015년부터 시장 도메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서울시 의회 또한 조례를 개정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출하 농가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들끓었고 3만 5천여 명이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농식품부와 서울시 등에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시 공사와 중도메인 측은 가락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 도메인제를 병행 운영하면 유통주체 간 경쟁으로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이 넓어지고 유통 단계와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매시장 법인은 물론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도메인제 도입 시 출하농가의 수취값 하락과 함께 공영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출하자의 수치가가 하락을 할 우려도 있고 판매가라든지 가져오는 납품가가 명확치 않다는 것으로 투명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5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 도메인제 도입 시 농가들이 도매상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만 취급하다 보면 품목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도매시장 내 수탁 거부 금지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생산자이자 출하자인 농민은 쏙 빼고 유통 주체들 간 이익 다툼이 앞서는 사이 농민들은 지금도 떨어지는 수치값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펀치볼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원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마을로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주민 1,400여 명이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옥토로 일궈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펀치볼 마을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해발 500m 고지대에 형성된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펀치볼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로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와 국가 소유의 국유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후 정부는 개간 지침을 세우고 주인 없는 무주지에 총 1,450명을 이주시키며 일정 기간 경작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맨손으로 들어와 지뢰밭을 일구며 어렵게 개간한 이주민들. 그러나 개간을 하면 소유권을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1983년 정부는 무주지를 국유화시키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해안면 토지는 현재 70.9%가 국유지로 15.6%가 무주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남은 무주지에 대해서도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무주지를 국유화한 뒤 주민들에게 매각하겠다는 건데 정책 이주민과 원주민에게는 최대 3,000헥타르까지, 나중에 전입한 세대는 기간에 따라 매각 규모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매각 규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요즘은 농사를 9,000평, 10,000평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개인당 한 3만 평 정도는 돼야지 애들,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라에서 땅 일궈놓은 거 팔아서 갖고 우리한테 또 임대료 또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매각 가격도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농민들은 공시지가로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정평가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0,000원이라 하면 감정평은 3만 원 이상 나야 한다고 해요. 그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9,000평이라고 그래도 9,000평이면 10,000원에도 거의 1억이라는 돈이잖아요. 만약에 3만 원에 하면 상구시필 2억 7천 원이야. 이거 엄청난 돈이라고. 마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275명의 마을 주민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를 통해 국유 농지 523만 제곱미터, 약 158만 평을 임대해 경작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유 농지 대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 3만 제곱미터의 국유지를 임대해온 농민의 경우 2만 제곱미터 농지를 경쟁 입찰해야 되고, 경쟁 입찰에서 떨어지면 평생 일군 땅을 남에게 내줘야 할 처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정부에서 다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전해줘서 이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다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강제로 그냥 뭐 뺏어다 10,000원 넘고는 뭐 이 입찰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거는 안 되잖아. 기본적인 걸 해결해주고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려야지. 정성으로 일군 농토만을 잃고 싶지 않다는 펀치볼 마을 주민들. 일률적인 법적 규제가 아닌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펀치볼 마을의 위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농특위는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업,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농정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국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선 농특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위원회 운영 색칙과 운영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농특위는 운영 색칙을 통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1년 단위로 위촉해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로선 농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협동조합, 농산어촌 일자리,
남북 농림어업 협력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국은 농업정책팀, 농수산식품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부국장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국장급이 맡습니다. 운영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정의 틀 전환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농정틀에 대한 진단과 평가, 농정전환 과제 도출, 소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올해는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한 개혁 의제 중심으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농어업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어업계 외부와의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현판식엔 박진도 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계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헌 농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진도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농어업, 농어촌이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정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농특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삼농, 농어민, 농업, 농어촌을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나선 농특위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과학 기술 수준이 50년 만에 100위에서 세계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성장한 건데요. 농촌진흥청은 2019 농업기술 박람회를 통해 짧은 기간 눈부시게 발전한 농업과학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2019 농업기술 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짧은 기간 놀라운 발전을 보인 우리 농업과학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어로 작동하는 2세대 스마트팜 기술. 온실 상황 어때? 현재 온실내 습도가 적절하여 기존 제어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동안 1세대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환기 등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정도였다면 이번에 선보인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작물의 다양한 생육 정보를 빅데이터로 제공받아 음성 명령어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농가에 적용되면 고령 농업인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세대 스마트팜보다 노동력은 2배, 연료비는 4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세대 스마트팜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생육정보, 생육 모델이라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특별히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거나 또는 처음 농사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실패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치유농업체험관과 곤충산업관, 특히 경운기 운전 연습 시뮬레이터와 드론 시뮬레이션 체험장이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미래를 여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과 농협의 합동 컨퍼런스도 진행된 한편 세계 최초 나노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 생육 생체정보 시스템과 채소류 접목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채소자동 접목 로봇 등 눈부시게 발전한 국내 농업과학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4위 내지 5위를 넘나들고 있고요. 특히 몇몇 분야, 시설 농업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처리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년 사이 세계 5위로 성장한 우리 농업과학 기술의 현재를 보여주는 이번 박람회는 22일까지 개최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19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지역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위해 롯데마트와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이사, 조소행 충남농협지역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 내 롯데마트 매장을 활용해 충남도 농산물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28일까지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퇴비 부숙도 지도 점검 농가 중에서 악취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입니다. 또 가축 분뇨나 액비를 축산에 과다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과 농경지에 야적 방치한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도는 현지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2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 상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진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지원은 업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수확기를 맞아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소비 촉진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양파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소비 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도청 직원 대상 판매 행사를 시작으로 7월 중 대도시 특판 행사와 상시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국내 최대 토종금융기관으로서 농민들과 함께 해온 농협 상호금융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들이 서로 자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왔는데요. 오늘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상호금융이 걸어온 발자취와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무렵 농촌을 병들게 했던 악성 고리 사채. 당시 금융기관의 금리가 최대 18.5%였다면 사채는 그 3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농민들의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정부가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까지 공포하면서 농민 살리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농협이 상호금융을 앞세워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상호금융이란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위탁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농협 상호금융은 1969년 7월 예수금 3억 원으로 출발해 올해 322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토종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아 왔는데요. 그동안 농협 상호금융은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세계무역기구인 WTO 출범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던 농가들을 위해서 정부와 함께 농가부채 특별 대책을 시행하는가 하면 농협을 주축으로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을 벌이며 농민들의 저축률을 높였습니다. 2004년에는 농협 자체적으로 약 6조 원을 투입해서 대출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농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예수금과 수익금을 통해서 추공 매입 등 농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문화복지 교육 사업의 재원 조달까지 그야말로 상호금융은 반세기 동안 농민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이 위기에 처한 요즘 농협 상호금융은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폐지 등 농가들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 농협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상호금융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